5월 15일 새 연준의장 케빈 허시가 취임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2014년도 이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신임 연준의장이 취임할 때마다 주식과 비트코인이 폭락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닛 옐런이 취임했을 때 비트코인은 86%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제롬 파월이 1차 취임했을 때 73% 가까이 떨어졌고요. 같은 날 다우존스 지수가 하루 만에 1175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이건 미국 증시 역사상 하루 동안 일어난 가장 큰 하락이라 볼 수 있습니다. 파월이 재신임을 받았을 때도 비트코인 가격은 60% 가까이 떨어졌고요. 그의 S&P 500은 19% 하락을 했죠. 새로운 연준의장이 3번 취임을 했었고 3번 모두 주식과 비트코인 가격이 무너졌었죠. 그냥 우연히 하락장과 시기가 겹쳤던 걸까요? 그럼 이번 연도는 어떻게 될지 오늘 영상에서 전부 다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이후로 연준의 새 의장이 취임할 때마다 시장에서는 똑같은 현상이 반복돼 왔습니다. 2014년도 2월 제닛 옐런이 미국 중앙은행 역사상 첫 여성 의장으로 취임을 했죠. 그 직후 비트코인 가격이 약 86% 가까이 폭락을 했습니다. 당시 마운트곡스 거래소 해킹 같은 여러 변수가 겹쳤지만 결과적으로 새 연준의장 취임 시점이 비트코인 사이클의 하락 구간과 정확히 겹쳤다는 건데요. 그 다음 2018년도 2월입니다. 트럼프 1기 당시 임명한 제롬 파월이 처음 연준의장에 취임한 시점인데요. 파월이 취임한 그 시점부터 비트코인은 74% 가까이 떨어집니다. 같은 달 다우존스 지수는 하루 만에 1175포인트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이건 미국 증시 역사상 하루 만에 일어난 가장 큰 하락이었죠.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시장도 같은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 다음은 2022년도 5월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파월을 재신임한 시점입니다. 이때부터 비트코인이 약 60.72%가 떨어졌고요. 같은 해 S&P 500도 약 19% 하락했습니다. 2014년도 이후 신임 연준의장 취임 시점에 비트코인이 폭락하지 않은 사례가 단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은 또 한 번 같은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5월 15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케빈 허시가 새 연준의장으로 취임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과거처럼 정말 같은 일이 반복될까요? 아니면 이번에는 뭔가 다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시간을 1987년도로 돌려볼 겁니다. 이게 신임 연준의장 취임 직후 패턴의 가장 극적인 첫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1987년도 8월 11일 앨런 그리스펀이 56세에 새 연준의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공화당의 레이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달이 채 안 된 그해 10월 19일 미국 증시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하루가 찾아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단 하루 만에 22.6% 폭락을 해버리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블랙 먼데이입니다. 근데 여기서 앨런 그리스펀의 대응이 흥미로웠습니다. 다음날 그가 발표한 건 단 한 줄짜리 짧은 성명이었는데요. 연방준비제도는 경제와 금융 시스템의 유동성 공급원으로서 즉시 가동된다 라는 한 문장의 글이었죠. 쉽게 말해 시장이 무너지면 연준이 즉시 돈을 풀어서 막아주겠다는 약속이었는데요. 이 한 줄과 함께 단기 금리를 인하하고 은행 대출을 유지하라는 신호를 곧바로 보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단 2거래일 만에 다우존스가 약 57% 가까이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1989년도 9월쯤에는 블랙 먼데이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했고요. 그 이후 5년 동안 미국 주식시장이 연평균 약 14.7% 가까이 상승을 했죠. 이 사건이 바로 그 유명한 그린스펀 풋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시작점입니다. 시장이 흔들리면 연준이 구해준다는 믿음. 이게 1987년도 그린스펀 사건에서 시작된 시장의 신뢰 구조입니다.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선 벤 버냉키부터 보겠습니다. 2006년도 2월 부시 대통령이 임명한 버냉키가 연준의장에 취임을 했습니다. 근데 부임 직후 미국 경제에 삼중고가 몰려왔죠. 주택시장 약화, 에너지 가격 상승, 자동차 산업 부진이라는 삼중고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18개월 뒤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전 세계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이 됐죠. S&P 500은 약 57% 가까이 폭락을 했고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벤 버냉키 연준의장은 양적 완화와 제로금리 정책을 동원해서 시장을 받쳐줬죠. 그리고 그 정책이 바로 미국 주식시장 사상 최장 강세장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단기 충격, 중장기적으로 우상향, 앨런 그리스펀 때와 굉장히 흡사하죠. 그 다음 2014년도 2월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한 제닛 옐런이 미국 중앙은행 최초의 여성 의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부임 직후 비트코인이 86% 가까이 폭락을 했죠. 근데 임기 말기인 2017년도에는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인 2만 달러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주식시장도 옐런 임기 동안 강세 흐름을 이어갔고요. 제롬 파월 연준의장의 1차 취임은 더욱더 극적입니다. 2018년도 2월 트럼프 1기가 시작이 됐고요. 그 당시 임명했던 연준의장이 제롬 파월이었습니다. 임명 직후 비트코인 가격은 73% 가까이 떨어졌고요. 같은 달 다우존스가 하루에 1175포인트 하락하는 사상 최대 충격이 왔습니다. 근데 2021년도가 되자마자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치인 69,000달러까지 상승을 했죠. 파월 연준의장이 재취임을 했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2022년도 5월 바이든 대통령이 재신임한 시점부터 비트코인 가격은 60% 떨어졌고요. S&P 500도 그해 19%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2024년도에서 2025년도 사이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인 12만 달러까지 상승을 했죠. 여러분들 여기서 공통점이 있죠? 신임 연준의장이 취임할 때마다 공통적으로 주식과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단기 충격을 겪은 뒤에 중장기 상승으로 신고점을 갱신해 왔다는 거죠.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그대로 진행이 됐죠. 그렇다면 왜 매번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걸까요? 크게 봤을 때 세 가지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이 새 연준 의장의 신호를 다시 학습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연준 의장마다 화법과 정책 성향이 다릅니다. 그리스퍼는 일부러 모호한 화법으로 유명했습니다. 버냉키는 분기마다 기자회견을 도입했고요. 제니 옐런은 노동시장 지표를 가장 중시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데이터 의존이라는 표현을 자주 썼죠. 새 연준 의장의 화법과 통화 정책이 시장에서 적응하기 전까지는 모든 발언들을 과민하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학습 기간이 곧 변동성이 폭발하는 기간이 돼버리는 거죠. 두 번째는 새 연준 의장이 전임자의 부담을 그대로 떠안기 때문인데요. 새 의장은 보통 전임자가 만들어 놓은 거품, 인플레이션, 금리 사이클 정점에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린스펀은 강달러와 무역 적자 압박을 물려받았고요. 벤 버냉키는 서브프라임 거품을 떠안았습니다. 그리고 제니 옐런은 양적 완화 출구 압박을, 파월 1기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을 받아왔죠. 새 의장이 들어오는 시점 자체가 사이클의 변곡점인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정치적 압력의 시험대 때문인데요. 새 의장이 들어오면 시장은 즉시 한 가지를 시험합니다. 이 사람이 정치적 압력에 굴복할까? 아니면 독립성을 지킬까? 그 시험 기간 자체가 변동성으로 시장에 나타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1기 임기 내내 금리 인하를 압박했죠. 그때마다 시장이 흔들렸던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세 가지 메커니즘이 매번 새 의장 취임 시점에 작동해 왔던 거고요. 그러면 지금 환경은 어떨까요? 이란과 미국의 군사적 긴장이 이어지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로 유가가 배럴당 $100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미국 지역은행과 신용시장의 균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80K 위아래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환경에서 신임 의장이 들어오면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폭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월가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정말 똑같이 흔들릴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단기 변동성은 거의 100% 반복되어 왔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5월에서 7월달 사이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는 게 월가의 대부분 의견이죠. 다만 중장기 흐름은 과거보다 더 강한 우상향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월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과 워시 의장의 정치적 정렬인데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 설명을 드리려면 과거 연준 의장들이 백악관과 얼마나 어긋난 상태에서 자리를 지켰는지부터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벤 버냉키 사례부터 한번 볼게요. 벤 버냉키는 2006년도 부시 대통령, 즉 공화당 대통령이 임명한 의장이었습니다. 근데 2010년도 1월 달에 재신임을 결정한 사람은 바로 오바마 대통령이었죠.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 공화당 대통령이 뽑았던 연준 의장이 자리를 계속해서 지켰던 겁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새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가 뽑은 사람이 아니라 전임자의 사람과 4년을 더 일해야 되는 어색한 동고가 시작됐다는 거죠. 실제로 오바마 행정부 2기에 양적 완화 출구 전략을 두고 백악관과 연준 사이에 끊임없이 긴장감이 흘렀었습니다. 옐런 사례는 더 극적입니다. 옐런은 2014년도 오바마 대통령, 즉 민주당 대통령이 임명한 첫 여성 의장이었는데요. 근데 2018년도에 재신임을 결정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트럼프는 관례를 깨고 옐런 재신임을 거부했죠. 미국에서는 보통 새 대통령이 들어와도 전임자가 임명한 의장을 한 번은 재신임해주는 게 일종의 관례였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그 관례를 깨고 옐런을 내보냈고요. 파월을 새로 임명했습니다. 파월 사례는 더 흥미로워요. 파월은 트럼프 1기 당시 공화당 대통령이 2018년도에 임명한 의장이죠. 트럼프는 임기 내내 파월 연준 의장과 금리 인하를 두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충돌을 해왔었죠. 트럼프가 가장 잘하는 SNS로 파월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해서 앙숙관계였던 게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2022년도 재신임을 결정한 사람은 바이든 대통령으로 바뀌었습니다. 공화당이 뽑은 의장이 민주당 대통령에게 재신임을 받았던 거죠. 이게 또 한 번의 어색한 동고 구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정리하자면 그리스펀 이후 모든 의장들이 어떤 식으로든 백악관과 정치적으로 어긋난 시기를 거쳤습니다. 공화당 의장과 민주당 대통령, 민주당 의장과 공화당 대통령, 또는 같은 당이라도 정책 방향이 충돌하는 그런 경우들이 반복해왔죠. 시장은 이런 정치적 어긋남이 발생할 때마다 한 번씩 크게 흔들렸었습니다. 근데 케빈 워시는 이번 트럼프 2기 때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적으로 밀어올린 인물입니다. 트럼프와 워시 사이의 정책 방향이 이미 정렬이 되어 있다는 뜻인데요.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변수가 연준과 백악관의 충돌입니다. 근데 이 변수가 사실상 사라진 상태로 출발을 한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메커니즘, 그 중에 세 번째인 정치적 압력, 시험대 변수가 없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워시의 AI 디플레이션론인데요. 새로운 연준 의장 케빈 워시는 25년도 11월 달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에서 한 가지 의견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현재 AI는 디스인플레이션 동력이 되고 있다는 그런 의견인데요. 쉽게 말해 AI가 생산성을 끌어올리면서도 물가 압력을 완화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인플레이션 우려 없이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워시는 4월 21일 상원 청문회에서도 같은 톤을 유지했습니다. 미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빠르게 켜지고 있고 AI에서 나오는 생산성 향상이 연준에게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여유를 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시각은 위험 자산에 매우 우호적인 신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워시가 부임하는 시점의 금리 환경인데요.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약 3.5%에서 3.75% 수준입니다. 근데 과거 사례를 보면 벤 버냉키와 옐런은 제로 금리에서 출구를 찾아야 되는 단계에서 부임을 했고요. 파월은 제로 금리에서 5.25%까지 올라가는 인상 사이클 한가운데서 부임을 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시장 입장에서는 긴축 압박이 커지는 환경이었고요. 근데 워시는 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인 단계에서 부임을 하는 겁니다. 정책 방향 자체가 시장의 우호적인 위치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즉 쉽게 말해서 역사적으로 과거 연준 의장들과 달리 유리한 위치에서 통화정책 방향성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이유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정렬인데요. 과거 연준 의장들은 행정부와 충돌하는 순간이 반복되어 왔었죠. 트럼프 1기 때 파월과의 금리 충돌은 너무나도 유명한 사례입니다. 오바마 2기 때는 버냉키가 양적 완화 출구를 두고 압박을 받았고요. 이런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시장은 한 번씩 크게 흔들렸습니다. 근데 워시는 트럼프 행정부와 정책 방향이 이미 정렬이 되어 있죠. 물론 워시 본인은 청문회에서 독립적 인물로 활동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의 인형 같은 존재도 되지 않겠다 명확히 밝혔죠. 하지만 정책 방향 자체가 이미 비슷하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은 연준과 백악관의 충돌 변수가 최소화되는 환경에서 케빈 워시가 출발을 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이유를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5월 달에서 7월 달 사이에는 단기적으로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과거 패턴이 거의 100% 반복돼 왔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경계죠.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이 우세할 수 있다는 게 월가의 다수 분석이고 제 관점도 동일합니다. 워시의 비둘기 파톤, 인하 사이클의 여유, 그리고 정치적 충돌 변수가 최소화된 환경, 이 세 가지가 과거 연준 의장들의 부임할 때보다 훨씬 더 우호적인 시작점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다룬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새 연준 의장이 취임할 때마다 시장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 이후 중장기적으로는 사상 최고치를 만들어냈다는 사실도 똑같이 반복됐죠. 그리고 케빈 워시가 취임한 지금 시장은 그 패턴을 다시 마주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와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요. 케빈 워시는 트럼프 2기가 처음부터 직접 밀어올렸던 인물이고요. AI 생산성을 통한 금리 인하 여지를 미리 시사하고 있는 비둘기파 가능성이 높은 인물입니다. 연준과 백악관의 충돌 변수가 최소화된 환경에서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변동성은 짧고요. 그 이후의 우상향은 과거 사례들보다 더욱더 강할 수 있다는 분석들이 현재 월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두 달 사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두 가지 신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케빈 워시 취임 이후 첫 주 동안 비트코인과 S&P 500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하는 겁니다. 과거처럼 단기 충격이 시작되는 신호가 될 가능성도 열어두셔야겠죠. 두 번째는 6월달 중순에 열릴 워시의 첫 FOMC 회의와 첫 기자회견의 톤인데요. 여기서 비둘기파 톤이 명확히 확인이 되면 시장은 단기 충격 이후에 중장기 우상향 시나리오로 빠르게 가격을 다시 매기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새 연준 의장은 매번 시장을 흔들었죠. 근데 매번 다시 사상 최고치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엔 케빈 워시가 트럼프와 정렬되어 있다는 한 가지가 더해진 상황이고요. 공포에 휩쓸려서 단기 충격의 매도 버튼을 누르는 분들과 이 통계적 패턴을 미리 알고 단기 변동성을 기회로 활용하는 분들의 1년 뒤 자산은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저희 공식 텔레그램 채널에서 각종 유료 자료와 학습 자료를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죠. 채널 입장은 기간이 지나면 제한될 수 있으니까 고정 댓글란 확인하시고 미리 입장하셔서 자료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코슈 경제 채널이었습니다.